최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씨가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에 관한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두통이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명절 후유증을 벗어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연령별 누리과정이 장애 유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 유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육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동성 간의 공개 결혼식이 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주장보다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인데요. 이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박고은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 하객들 앞에 선 주인공은 2명의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공개 결혼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자의 결합에 대해서 한 번도 사회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은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 그렇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동성결혼을 규정한 법조항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할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구문을 근거로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 소원을 낼 계획. 그렇다면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난 4월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25%가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의견은 빠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가율이 39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만큼 일부에서는 이제 동성끼리의 결혼을 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존재하고 있고 또 누구나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이런 그 헌법의 논리를 더 가져온다면 충분히 동성결혼도 가능할 수 있는. 기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직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에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90년대 중반 무렵 일부 대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양지로 나오기 시작한 동성애 담론. 이젠 피할 수 없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 두통이나 피로감 등 명절 후유증 호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박정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시작된 추석 연휴. 고향집에 오가느라 차 안에 몇 시간씩 갇혀 지내고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 오랜만에 모인 친척과 먹고 마시다 보니 생체 리듬은 어느덧 깨져버렸습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제때 잠 못 이루는 증상 모두 명절 후유증. 오늘 밤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은 수면과 휴식을 유도하고 코티솔은 낮에 활동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명절 기간 불규칙한 생활로 두 호르몬이 섞여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피곤해진 것입니다. 다만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경우 두통과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먹거리 조절도 필요합니다. 떡과 갈비찜, 전 등 명절 음식은 고열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규칙적인 식사를 하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생과일 주스나 녹황색 채소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피로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못 느끼게 할 뿐이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과 맨손 체조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한 결과 7.2%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온라인 서면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한 결과 7.2%가 정서 행동상 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 중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검사 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상담을 추가하는 등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절기인 요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아데노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본부는 5세 이하의 영유아나 65세 이상의 노인층과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본부는 자주 손을 씻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등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된 누리과정 제도, 올해부터는 만 3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누리과정 제도에서 정작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 유아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얼마 전 이곳에서는 반편성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의 결혼이 생겨 만 2세 학생으로 충원하려던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유는 이 학급이 누리반이라는 것.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시행반에 만 2세 유아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장애아 누리과정반은 학생 3명당 1명의 교사가 맡게 돼 있는데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장애 유아 3명씩 들어간 새 학급이 있었다가 각 반에서 1명과 2명의 결혼이 생기면 두 반을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입퇴소가 빈번한 장애 유아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반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 반이 없어지게 되면 교사의 퇴출도 불가피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반편성 시 장애와 비장애 아동의 혼합반이 인정되지 않아 통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 담임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남다릅니다. 애정이 남다른데 그걸 장애하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무조건 막 바꿔서 1년에도 그렇게 되면 1년에도 몇 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담임반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만 3세에서 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이들이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청사진에 정작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 유아는 빠져있는 게 현실. 특수교육에 더해 조기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영유아. 장애아 보육은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의 협력체제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장애아 담당교사와 치료사는 일반 어린이집 누리과정반 교사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의 발달이나 아이들을 잘 보육해야 된다거나 이런 정말 좋은 교사에 신경을 써도 모자라는 판에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들을 그 누리과정이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사의 경우 재활치료 이외에 보육교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리수당은 고사하고 근무 환경 개선비조차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치료적인 부분을 한정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보육 안에도 치료의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당장은 좋지 않아도 좀 더 견디다 보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전체 장애유아 의무교육 대상 수는 14,850명.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누리과정의 공통교육 및 보육과정은 비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을 일원화한 것. 그런데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과정은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통합교육을 기조로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일단 보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신변 처리나 자립 등 장애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장애아동 보육에 적합한 논리적 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확보된다면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 수혜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리과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의무교육을 하는 주체는 복지부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교육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근로권이라든가 아동의 어떤 안정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별로 진행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 뭐 아이들이 있을 때 거기에 안정적인 지원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아 누리과정 제도. 하지만 여기에서마저 장애아는 소외돼 있는 현실. 장애 유아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장애아 누리과정은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월부터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제도적 준비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요? 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서 네. 이제 한 2달여가 지났는데 어떤 제도든 처음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잘 도와주는 혹은 의사결정이 전혀 불가능할 때는 그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금치산제, 한정치산제 이런 것들로 해당 당사자들의 어떤 권익을 심각하게 좀 침해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년 후견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 주된 이용자라고 하면 일단 정신적 능력이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 한 14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고요. 또 9만여 명이 되는 정신장애인 분들 또 58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치매노인 분들이 주 이용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년 후견제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죠.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이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 혹은 가정법원, 지자체 등등도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어떤 홍보와 교육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적 장애인들 혹은 치매 노인들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서기 힘든 만큼 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좀 많이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네요. 아마 저희 WBC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또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된 개정안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와 시민단체가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그 요구, 의사를 개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행법상 이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또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서도 역시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정신병원 병상의 80%가 강제 입원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20%만이 자의에 의한 혹은 동의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니까 강제 입원이 그만큼 좀 많다는 것이고요. 또 인권 침해가 심각한 장기 입원이 절대적으로 좀 줄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 개정안에서 그 퇴원 심사를 받는 심사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지만 이건 최초 1회만 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또 6개월씩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장기 입원을 막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재입원 때도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객관화하는 이런 요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부의 이번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들의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한이 돼야 되는데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어르신들에게는 이불 같은 대형 빨래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빨래방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2급 장애를 안고 있는 이영희 씨 집. 안녕하세요. 희 무료 빨래방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예약하셨죠? 빨래 어디 있나요? 뒤져요? 중증 장애인 전용 빨래방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형 이불과 켜켜이 쌓아놓은 옷가지들을 수거해 가져갑니다. 세탁과 수거 비용은 모두 무료. 다시 가져다줄 시간까지 친절히 알려줍니다. 힘들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지 않고 이제 가져오고 하신다는 그것도 좋고. 오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빨래방이 부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와 영산조영기 자선재단,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손을 잡고 연 건데 부천을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마다 무료 빨래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전액 무료이고 자원봉사자들이 당일날 빨래를 수거해서 완전히 건조해서 당일날 배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외에 홀몸 노인들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일과 시간에는 중증 장애인과 홀몸 노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만들며 사회와 소통하는 카페가 서울 용산구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꿈을 키워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용산구는 장애인이 직접 일을 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청 내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제조 훈련과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거친 장애인 바리스타 6명이 주 15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양한 커피를 비롯해 쿠키와 빵을 판매하며 카페 옆에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장애인 기관인 성분도 보호작업장과 누야하우스, 유코가든의 생산품을 함께 판매합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카페 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물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여수시 지역기업이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이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LG화학 여수공장이 추석을 맞아 여수 성산공원에서 한가위 맞이 희망밥차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추석 명절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이날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석을 잘 세시라고 선물도 챙겨드리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LG화학은 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모두가 풍요로운 시간이 된 이날 하루. 우리 사회의 자발적인 봉사와 후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가정 505세대와 사회복지시설 48개소를 방문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사랑이 가득한 집, 사매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와 시설 입소자를 위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충석 여수시장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하고 지역의 관계기관, 단체도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교육부가 얼마 전 초중고생의 7.2%가 정서행동 발달상에 문제가 있어 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특히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이 교육 현장에서 상담과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